10억 원짜리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요. 매수인이 지금 당장 5억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5억 원은 나중에 준다는데 주식은 먼저 넘겨달라고 하네요. 당신이라면 이 계약 하시겠습니까? 선뜻 도장 찍기 어려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법률 전문가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거래는 생각보다 흔한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입니다. 보통은 돈과 물건을 동시에 주고받는 게 상식이지만 이 경우는 한쪽이 먼저 모든 걸 내줘야 하죠. 당연히 먼저 주식을 넘겨주는 양도인, 즉 판매자 쪽으로 모든 위험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주식은 넘어갔는데 잔금을 못 받으면 정말 최악이니까요. 자,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정교한 법적 장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단순히 판매자를 보호하는 철벽을 쌓는 걸 넘어서 왜 이것이 구매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되는지 그 숨은 의도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왜 위험한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죠. 법적으로는 동시 이행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의 기본은 제가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당신이 돈을 주는 것이 같은 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걸 동시 이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공평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아하, 하지만 이건 원칙일 뿐 당사자들이 아니 우리는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깰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례처럼요. 합의로 원칙을 깬 순간 위험이 발생하기 네, 시작하는 거군요. 시작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주식을 먼저 넘겨준 판매자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을 잃고 그냥 단순한 채권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요? 네, 5억 원을 받을 권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네요. 계약 전에는 주식을 준 판매자가 갑이었는데 주식을 넘겨준 후에는 오히려 돈을 줘야 할 구매자가 더 느긋한 입장이 되고요. 판매자는 그냥 구매자의 선의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담보 없이 돈 빌려준 사람이랑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비대칭적 위험 구조는 구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분명히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혹은 다른 곳에 더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면 나중에 주지 뭐 하고 미룰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상대를 불신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미리 통제해서 양쪽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의 첫 조항부터 그 이도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구매자가 처음에 지급한 5억 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금이 아니라고 딱 잘라 명시한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조항,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이 등장합니다. 법조문은 좀 복잡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만약 이 5억 원이 통상적인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구매자는 이걸 포기하고 언제든 미안하지만 없던 일로 합시다 라며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잔금 5억 원을 받을 기회는 날아가고 이미 넘겨준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또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에 구매자가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판매자에겐 재앙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1차 지급금 5억 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일 뿐이며 해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로 구매자는 더 이상 5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없게 됩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차원이 다르게 강해지는 거죠.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일종의 퇴로를 차단하는 조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조항은 구매자에게도 이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약속이다. 라는 무게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죠. 양측 모두에게 우리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계약의 구속력을 높였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구매자가 정말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삼중 안전장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장치가 서로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 손해금, 즉 연체이자입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내는 페널티죠. 이 계약에서는 아주 강력한 조건을 걸었어요. 하루만 늦어도 연 109.5%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 109.5%요? 잠시만요.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서요. 계산해보면 하루 이자가 0.3%라는 건데 5억 원에 대한 이자면 하루에 150만 원씩 붙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이걸 계약서에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개인 간의 계약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조항의 진짜 목적은 그 무시무시한 이자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요? 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예요. 단 하루도 늦을 생각을 하지 마라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즉, 페널티는 징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일종의 심리적 압박 수단이군요. 그래도 구매자 입장에선 이 조항만 봐도 계약서에 사인하기가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이 날짜만은 미승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애매한 경고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이 정도의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매자가 잔금 지급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고 진지한지를 판매자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보통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하면 회사가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계약은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유한 책임이거든요. 회사가 진 빚을 주주나 대표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에서는 구매자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대표가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의 방패 뒤에 숨는 걸 막고 개인의 재산까지도 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확실한 담보를 잡는 겁니다. 이건 구매자 개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나는 이 회사를 내 개인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신뢰의 증표는 없을 겁니다.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즉 구매자가 끝까지 약속을 어기는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또 있더군요. 바로 위약벌 조항이었죠. 이건 아까 나온 지연 손해금과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 계약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을 어겼을 때 돈을 무는 건데 목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식당에서 와인잔을 깨면 1만 원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 잔값과 치우는 비용을 일일이 따지기 복잡하니까 손해액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만약 법원이 보기에 아니 와인잔 하나에 1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깎아줄 수 있습니다. 아, 반면에 위약벌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가게 손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벌금 100만 원이라고 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건 손해를 메우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긴 행위 자체에 대한 강력한 벌칙인 셈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에 냈던 5억 원은 위약벌로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군요. 법원이 깎아줄 여지를 없애려고요. 그야말로 최종 변기 같은 조항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조항은 구매자에게 계약 위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당신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신이 낸 5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별개로 살인적인 연체이자까지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구매자에겐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와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간 주식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특히 이 사례는 주권, 즉 실물 주식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계약서에 가장 독창적이고 기발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계약 해제 시 원상 회복, 즉 주식을 되찾아오기 위한 2단계 장치입니다. 첫째, 구매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주주 명부에 적힌 자기 이름을 다시 판매자 이름으로 바꿔놓으라는 통지 및 명의개서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미 잔금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그 절차에 순순히 협조해 줄까요? 못 해준다고 버티면 결국 또 소송으로 가서 몇 년을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치, 권한위임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해결책인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 구매자는 만약 미래에 이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해제된다면 방금 말한 회사에 대한 통지와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판매자에게 미리 위임한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계약서에 미래의 날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심어두는 거군요. 법적으로 이런 미래 권한의 사전 위임이 아무 문제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분쟁의 소지는 언제나 있지만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덕분에 판매자는 구매자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미리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직접 회사에 통지해서 주식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지루한 소송전을 건너뛰는 하이패스를 미리 만들어두는 셈이죠.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분쟁이 길어지고 변호사 비용만 계속 나가는 것보다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아주니 양쪽 모두에게 효율적인 해결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을 돌려받는 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사이에 구매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면요. 바로 그 위험까지 고려한 것이 마지막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구매자가 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 가치를 훼손했다면 주식 반환과는 별개로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을 넘어섭니다. 구매자에게 당신이 이 회사의 주주로 있는 동안은 비록 잠시일지라도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모든 조항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판매자를 위한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볼수록 구매자에게도 예측 가능성과 행동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공정한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계약서의 진짜 가치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각 상황에 대한 규칙을 아주 투명하게 정해놓음으로써 분쟁의 소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없이 안심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좋은 계약이란 한쪽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투명하게 합의함으로써 불신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잘 설계된 계약의 힘입니다.